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술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 양주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소주 맥주를 다뤘으니까 이제 양주 마지막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발효주, 증류주 이런 얘기가 이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 발효주가 뭐고, 그리고 증류주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이전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양주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일단 이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와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인 역시 이제 발효주의 일종으로서 기원전 한 4000년에 그 아르메니아 북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이란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은 이제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이 발효주인 맥주와는 이제 틀리게 포도를 그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산이나 약간 이제 구릉 지역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재배 면적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리나 밀처럼 주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산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발효주라는 것이 원래 이제 보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거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와인은 맥주와는 좀 틀리게 소수의 어떤 그 특정 계층만이 주로 소비하는 그런 어떤 고급 음료로서 이제 처음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최초 타겟이 이제 워낙 고급스러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그 스토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공부할 게 아주 많은 게 또 이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사실 와인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직업이죠. 요즘에는 이것저것 갖다 붙여갖고 물 소믈리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주 소믈리에 이런 건 못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그 와인의 종류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죠. 백포도주, 적포도주, 그리고 아이스 와인, 그다음에 폴트 와인, 그리고 그 와인 그 포도 종류에 따라서 멜로시니, 시라지니, 이런 것들, 이렇게 포도 품종들도 많고, 자기가 지역적으로 좀 구분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포도원이나 그런 양조장 이런 거 해가지고도 또 구분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이 와인이죠. 아주 유명한 만화책 있죠. 그 신의 물방울이라고 와인을 주제로 한 일본 만화였는데, 와인 주제 하나만 갖고 무려 한 10여 년에 걸쳐서 44권에 달하는 그런 이제 분량이 그런 이제 출판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와인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를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이 신의 물방울이라는 이 만화는 그 프랑스 와인 전문지로부터 이제 와인의 선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특별상 같은 것도 이제 받기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만화다 보니까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도 막에서 많이 이제 있죠. 어찌 됐건 나름 그 와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쭉 들춰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적으로 와인을 공부하는 그런 소믈리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인의 매력에 많이 빠져서 공부들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줍지 않게 이거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척 했다가 괜히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그 오아들에서는 이제 조금 그 오래된 이야기, 와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메니아 북부에서 탄생한 이 와인은 기원전 이제 8세기경에 그 포도 재배법이 이제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이 대량 생산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의 한 미식가가 와인을 이렇게 평가한 후로 그 와인의 그 등급을 이제 매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 여기저기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좋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양반들 다 이제 그때 그러고 다니셨던 분들이죠. 그런 이야기 모임을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반드시 빠지지 않았던 이 필수 음료가 이제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와인을 원액 그대로 이제 마시지가 않고 물을 이제 적당히 타서,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미주알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적당히 타서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토론을 해야 되니까 뭘 덜 취하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을 타지 않고 그냥 이제 와인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마시는 양반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교양도 좀 없고 좀 무식한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이 스트레이트를 고집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30대인가 뭐 그때 이제 일찍 죽은 이유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 질환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그거 시체 뒤져갖고 그건 뭐 간 질환이 진짜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이제 와인에다가 물을 타서 이렇게 마셔보았는데, 근데 이제 그 맛이 정말 형편이 없더군요. 이건 뭐 물도 아니고 와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죠. 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스트레이트를 고집했나 충분히 이해가 한번 갔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와인이 보편화된 그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이 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와인의 그 주요 생산 지역이 이제 이태리 반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쯤 그 화려한 로마의 생활상에 걸맞게 이 와인 역시 조금 더 고급화되고 차별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죠.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등장하듯이 와인은 이제 그 당시 뭐 나름대로 매우 대중적인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노예들 계급까지도 이제 와인을 이제 마셨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마신 건 뭐 포도 껍데기니 뭐 가지 뭐 포도씨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세기경에 이슬람 제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힘을 썼을 때, 그때 이제 이슬람 그 종교 자체에서는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와인을 좀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와인하고 도박을 악마의 발명품이다 라는 이제 말까지 이슬람에서는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어기면 뭐 곤장 40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처벌이 이제 뒤따르게 됐죠. 근데 뭐 하지만 이게 술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하면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뭐 술 딱 끊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당시 그 모하med 역시도 대추야자로 만든 그 낮은 도수의 그 와인을 마셨다고는 하더군요. 아무튼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도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술 자체를 이제 금지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금지가 되었긴 했지만 그 유럽 북쪽으로 이제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프랑스까지도 이제 계속 그 범위가 계속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독일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날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포도 재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은 지금도 이제 와인보다는 맥주가 더 이제 유명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술로 와인이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11세기경에 이르러서 지금의 그 남부 스페인 지방, 그러니까 이제 안달루시아라는 곳에서 그 연금술사들이 이제 증류 기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류 기술로 이제 와인도 이렇게 증류를 시켜가지고 고농축 와인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브랜디라는 술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소위 이제 양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처음 브랜디를 생산한 지역이 그 프랑스의 이제 꼬냑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결국 그 꼬냑도 그 브랜디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럽을 대표하는 또 다른 술인 맥주를 또 증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게 뭐가 되느냐? 그 맥주를 증류한 술이 이제 바로 위스키가 되는 것입니다. 위스키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주로 처음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스카치 위스키니 뭐 아이리시 위스키니 이런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양주라고 이제 부르는 이 술은
와인과 그 맥주 같은 발효주를 증류한 술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를 그 만들어내는 증류법을 조금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 증류법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단식 증류하고 이제 연속 증류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식 증류법은 이제 약간 좀 재래식 방법이고, 연속 증류법은 이제 현대식 그러니까 증류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식 증류법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증류가 완전하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재료에 있던 어떤 성분이 조금 이제 남아 있어서 원재료의 어떤 그 독특한 풍미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연속 증류법은 이제 거의 95%에 가까운 순도가 아주 높은 알코올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당히 물이나 뭐 향미를 이제 섞어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보드카나 우리의 그 소주 같은 게 되는 거죠. 이제 위스키나 브랜디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단식 증류를 여러 번 걸쳐서 그 알코올 도수를 이제 높이게 되는데, 뭐 여러 번은 아니죠. 뭐 대개 보통 한 2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제품에 따라서 한 6번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몇 번의 그 증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충 한 60도에서 70도 정도의 그 주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적당히 이제 물을 섞어서 원하는 이제 알코올 농도를 맞춘 다음에 오크통에 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그 오크통에서 얼마 동안 숙성이 되었나에 따라서 이게 뭐 17년 산이다, 뭐 21년 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주병에 이제 쓰여 있는 그 몇 년산 뭐 이렇게 된 것은 증류 후에 오크통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게 되면 매년 한 2% 정도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뭐 엔젤스 쉐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양이 이제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숙성이 되어서 막판에 이제 통을 깔 때쯤 되면 대충 또 그 도수도 50도에서 한 60도 정도의 그런 이제 술이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약간의 물을 타서 약간 42도, 43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 정도의 술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양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마지막에 이 적당한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물을 타다 보니까 이걸 갖고 뭐 물을 타니까 뭐 맛이 좀 바뀌네, 뭐 오리지널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오크통에서 바로 꺼낸 술을 이제 그대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술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오크통에 있었던 뭐 찌꺼기도 좀 섞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 유난을 떨어야 뭐 하나 싶기도 한데, 뭐 어차피 술이라는 게 좀 깔끔하게 마시고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 입에 뭐 이렇게 찌꺼기 붙고 그러면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충 그 브랜디와 이제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을 것 같고, 다른 술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그 최고의 전리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설탕이죠. 이 아랍에서의 그 설탕 기술이 유럽에 이제 들어올 때쯤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신대륙에서 이 사탕수수가 이제 대대적으로 재배되기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탕수수를 이제 끓여서 만든 그 사탕수수 브랜디가 바로 이제 럼이라는 술이 되게 됩니다. 이 럼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마시고 싶었던 이제 뱃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술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맥주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좀 어렵고, 브랜디나 위스키를 뭐 신대륙까지 들고 가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좀 비쌌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현지 조달을 해보자. 거기 이제 노예들도 이렇게 먹이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술이 바로 이제 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럼이 결국은 이제 북미의 식민지화와 함께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미국은 당연히 이제 처음 개척을 하니까 정말로 이제 먹기 살기에도 이제 급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당장 식량도 뭐 부족한 상황에서 뭐 맥주 만든다고 이제 보리를 뭐 재배할 이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빵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호밀이나 밀을 이제 주로 처음에 이제 재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포도 같은 과일도 뭐 재배할 이유는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남미의 그 설탕 공장에서 그 설탕 생산의 부산물로 나오는 그 당밀을 가져다가 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주도 없고 뭐 와인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요때 이제 남미에서 이 사탕수수 농장을 갖고 있던 그 영국의 그 지주들은 그 설탕 생산의 부산물인 요 당밀을 미국에다가 팔아치우면서 아주 그 짭짤한 그런 이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요때쯤 이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그 브랜디, 이 브랜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대륙에서의 이 럼주 수입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신대륙의 그 사탕수수 농장을 갖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그 프랑스 지주들도 이건 뭐 어차피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도 못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헐값으로 당시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다가 요 당밀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덤핑의 가격으로 이제 가격 싸움에 붙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사탕수수 업자들이 당연히 이제 좀 피해를 본다고 느끼겠죠. 뭐 자기네들이 비싸게 못 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이 업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입김을 넣어서 영국 정부가 이제 나서 갖고 뭐 설탕, 당밀, 뭐 럼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센 그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미국에다가. 이것이 이제 바로 1733년 영국이 공표한 당밀 조례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뭐 저렴하게 당밀을 이제 수입해서 럼주를 만들었던 미국의 그 양조업자들이 이때는 이제 이 양조업자들이 이제 완전히 꼭지가 이제 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세금을 이제 미국에 막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64년에 프랑스와 치른 그 식민지 전쟁에 들어간 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사탕조례, 인지조례, 뭐 차조례, 뭐 등등 온갖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제 미국을 착취하게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이제 처음에 당밀조례로 해서 열받은 미국은 이제 영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벌이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결국 실질적인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가 되어버리는 그 보스톤 차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 영국의 배에 들어가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차를 바닷속에다 그냥 확 다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보스턴 항구가 이제 폐쇄가 되고, 결국 이 사건은 그 후 2년 후에 일어나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다시 이제 술 얘기로 돌아와서 그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내륙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곡물들을 재배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특히나 이제 생존력이 강하고 그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옥수수가 아주 이제 두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미국 중부에 가보면 옥수수 밭이 뭐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이제 그 럼주의 원료인 당밀은 아무래도 이제 해안가에서는 좀 구하기가 쉬웠겠지만, 그게 이제 내륙으로 깊은 곳까지 운반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지 타산이 좀 이제 맞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내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밀은 구하기 어렵게 되고, 그 주변에 뭐 옥수수는 널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처음 옥수수 위스키가 만들어진 곳이 켄터키주의 버먼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먼이라는 지역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업자가 옥수수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그 미국의 버먼 위스키의 그 시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해안가는 이제 주로 럼주, 그리고 이제 내륙은 이제 버먼 위스키,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다가 결국 이제 위스키가 이 럼주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미국의 그 이 독주 시장은 이제 위스키가 거의 뭐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양주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짝 훑어보았는데요. 사실 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 술 장사는 확실히 돈이 되는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 되었지,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던 그런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 양반 역시도 퇴직 후에 결국 이제 위스키 업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양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와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뭐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와인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건덕지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 후반부터 해태주조의 이제 노블 와인을 시작으로 해서 뭐 샤또 몽블루, 그랑주아 뭐 이런 와인들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는 이제 못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이제 포도는 대부분 이제 캠벨이라는 이제 품종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와인을 만들기는 뭐 좀 적합하지 않은 뭐 그런 이제 품종이라서 와인을 만들기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산이 유럽에서 이제 리슬링이라는 이제 와인용 포도를 수입을 해서 경상도 어디 쪽에 이제 거기다가 재배를 해서 와인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와인 지금도 있죠. 그 마주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와인 산업이 성장한 배경으로는 박통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 포도를 들여와서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 당시 산업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양반이 이제 안 끼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끼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건 역시도 이제 수입산업이라는 것도 역시 그 라이센스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권 사업이죠. 이권 사업이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 좌우지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주왕은 그 와인 만들기 좋은 이 포도를 수입해서 와인을 만들기를 시작했긴 했지만, 근데 이제 사실 포도라는 게 품종 이외에도 뭐 기후라든가 뭐 토양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맛이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다른 품종의 이제 와인 원액을 가져다가 조금씩 이제 섞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브랜딩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1987년에 이제 수입 자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 전에 이제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와인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품질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조금 이제 뒤질 수밖에 없었던 이 국산 와인, 요게 이제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밀리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30년 이상 그 나름 꿋꿋하게 살아남은 이게 국산 유일의 그 와인이 바로 이제 이 마주왕입니다. 뭐 나름 초창기에는 그 동양의 신비다라고 이제 워싱턴 이제 포스트지에도 이제 소개되기도 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이게 뭐 77년도에 출시되고 78년도에 기사가 났으니까 그것도 딱 한 번 그때 났다고 하니까 뭐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 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제 뭐 천주교 성당에서는 미사용 와인으로 이 마주향을 쓰고 있다는 걸 봐서는 뭐 나름 검증된 이제 와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저 그 싸구려 와인이다 뭐 이렇게만 이제 취급할 거는 아니고 뭐 나름 지금의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와인과 비교를 해도 뭐 그렇게 이제 꿀리지 않는 뭐 나름의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와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스키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건 이제 와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이내믹하긴 합니다. 스토리가. 그 최초의 위스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위스키는 사실 뭐 이걸 뭐 위스키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이 그 좀 부끄러운 뭐 그런 정도죠. 왜냐하면 이제 소주 만드는 것처럼 증류를 통해서 추출한 이 고농축 알코올에다가 일본에서 수입한 그 위스키 향을 이제 섞어서 만든 거니까 좀 말이 그렇지 위스키는 아니죠.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뭐 그냥 알코올에다가 물 섞은 가짜 양주 뭐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그 높은 도수의 그 술에다가는 이제 높은 또 세금을 물렸기 때문에 그게 뭐 한 200%까지 이렇게 물렸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수도 뭐 대충 한 20%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위스키 맛이 나는 그냥 소주 같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무늬만 위스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저 역시 뭐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맛볼 기회는 뭐 저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3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백화 양조하고 이제 진로에서 위스키 원액을 수입하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이제는 이제 조금 위스키다운 그런 이제 양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래봐야 원액 한 2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엘치알코올 같은 거를 이제 섞어서 뭐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때 나온 제품이 이 백화양조에서 나온 게 진생 위스키입니다. 진생 인삼이죠. 인삼이 들어간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맛이라는 게 뭐 상당히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위스키 한 잔 먹고 인삼 안주 그냥 안주 하나 씹는 맛 이 정도였지 않을까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수출하겠다고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뭐 라이센스 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솔직히 이런 형태의 그 위스키가 수출이 이게 뭐 사실 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뭐 그들도 처음부터 뭐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 시판을 허용해 달라고 당연히 이제 조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국내 그 시판도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졌죠. 수출한다고 라이센스 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수 시장 들어오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보이는 다 짜고 치는 뭐 고스톱 같은 뭐 그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백화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니 드레이크, 뭐 베리 나인, 그리고 이제 진레는 뭐 JR 위스키, 그리고 뭐 길벗, 그리고 이제 혜태에서는 뭐 드슈, 이름 좀 유치하죠. 뭐 이런 약간 높은 도수의 양주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그래도 뭔가 좀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에 들어와서 혜태가 이제 주류업계에서 이제 빠지고 두산이 이제 지짐을 하면서 이거 이제 양주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주 시장이 고급 양주와 대중 양주의 시장으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액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 그런 위스키와 원액을 조금만 사용한 거의 가짜 양주 같은 뭐 그런 대중 양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뭐 에지랄코에다 향 탄 거 정도 뭐 이런 형태의 그 대중 양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쯤 나온 제품이 이제 백화양주에서는 이제 베리나인 골드 그리고 뭐 썸띵 스페셜 뭐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고 그리고 진로는 이제 VIP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 그리고 이제 오비의 패스포트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위스키라는 것이 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제대로 만들려면 원액 가져다가 오크탕에다 넣고 그리고 뭐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숙성을 시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걸 뭐 대충 한 4년 5년 정도 숙성을 해봐야 사실 뭐 이거 위스키라고 어디다가 명함 내밀기 조금 좀 그런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긴 사업은 우리나라 같이 결과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격에는 어찌 보면 좀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IMF 이후에 국산 위스키는 이제 결국 그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방금 당시 우리나라 양주 시장이 이제 고급 양주하고 대중 양주로 이제 분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대중 양주라고 하면 초창기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그 양주처럼 그냥 알코올에 양주 향을 섞은 이제 가짜 양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바로 롯데죠. 롯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롯데 주조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대중 위스키 요것만을 만들어냈는데 그 유명한 대중 위스키 그게 이제 바로 35도짜리 캡틴 큐입니다. 이 캡틴 큐는 그 에틸 알코올에다가 럼 향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가짜 양주였죠. 가격 당연히 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물을 좀 더 타면 그냥 뭐 럼 향이 나는 소주다 이렇게 보셔도 뭐 틀릴 게 전혀 없는 뭐 그런 겁니다. 아마 이제 저희 세대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요거 아담한 사이즈의 이런 저가 양주 이거 말고 뭐 삼바 25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양주 먹자 이렇게 하고서 먹고 그 다음날 고생들 좀 많이 하신 그런 기억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왕 양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술들도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진 그 데킬라라는 술이 있죠. 이 술은 사실 뭐 스페인의 그 증류 기술이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서 만들어진 메스칼이라는 증류주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멕시코의 그 데킬라 지방에서 나온 용설란을 가지고 만든 이 메스칼을 바로 이제 데킬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보드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소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소주하고 거의 뭐 비슷한 일종의 이제 희석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옥수수, 감자, 뭐 밀 같은 그런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좀 높은 그런 곡물들을 이제 발효시켜서 그 만든 술을 연속 증류를 통해서 고농축의 에틸알코올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을 타서 뭐 한 40도 정도 이렇게 이제 맞춘 것이 바로 이제 보드카라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뭐 한 두 번 정도 증류해서 숙성시키는 이런 방법을 쓴 게 아니라 고농축 알코올을 이제 뽑아내서 그 다음에 그냥 물 타서 물 섞어서 한 거기 때문에 소주처럼 이제 색깔도 이제 무색을 띠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그 위스키나 이제 뭐 브랜디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뭐 착한 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양주의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뭐 지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소주, 맥주, 양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치료약으로도 쓰일 정도로 뭐 생명의 물이라고까지도 불렸던 이 술은 그 뭐 누가 뭐래도 우리 그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 술을 과하게 마시면 뭐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몸과 마음도 좀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을 또 기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술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가에 이거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술은 사실 뭐 인류가 멸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없어지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뭐 금주법이니 뭐 해서 만약에 출하가 있긴 했었지만 예외 없이 나중에는 다 폐지되고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이런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우리보다는 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좋은 동반자, 친구 하나를 이제 소개시켜 준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술에 대해서 적절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해준다 그러면 뭐 나름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또 너무 과하지 말고 적절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